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판결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 향후 수사 전망해 보겠고요. 위례 대장동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2차 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전망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건희 여사와 연루가 된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어떤 결정이 나왔죠?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요, 이제 주식에 대한 시세 조정, 가장 매매는 통정 매매를 통해서 시세를 조정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수익을 얻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도이치모터스 회장인 이제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 선수로 알려진 이모 씨와 김모 씨가 있는데, 이모 씨는 일부는 면소 판결하고요. 그다음에 일부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돼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김모 씨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이제 주가 조작 선수인데 이제 집행유예 선고가 됐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사실은 이제 계좌를 빌려주고 쩐주 역할을 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손모 씨가 있었는데, 이제 손모 씨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일반적인 주가 조작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형량이 좀 이렇게 가볍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공소시효랄지 아니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랄지, 그다음에 주가 조작이 과연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판결에 양형에 참작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시기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잖아요. 재판부가 이번 주가 조작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실패했다, 성공하지 못한 시세 조종이다라고 평가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원칙적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은요, 도이치모터스가 이제 우회 상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를 2,000원에서 이제 8,000원까지 올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올린 게 아니고 한 5단계에 걸쳐서 이제 주가 조작을 한 걸로 공소장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시세 조정을 하는 걸로 말미암아서 얻은 이익이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그렇게 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래 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차익도 이제 권오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면 뭐 100억,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엄청 몇백억 수익을 얻죠. 네. 그런데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는 금액은 80억 몇 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아니 8,900억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가 조작에 비해서는 이제 수익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네. 이 시세 조정 자체는 사실은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권오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의 내용 규정과는 좀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검찰은 공소장 내용이 전체적으로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구형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 자체는 사실은 형량이 굉장히 무겁고요. 검찰도 구형이 굉장히 세고 전체적으로 유죄가 나오면 법원에서도 굉장히 형량이 무겁게 나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10년, 15년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서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 면소 판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량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공소시효 완성 이후에 4단계의 어떤 주가 조작을 했다고 했는데, 또 2단계 일부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만 유죄 판결을 하고 네. 전체적으로 무죄 판결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서 극히 일부만 유죄 판결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량이 집행유예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쟁점이 된 게 공소시효거든요. 검찰이 범행 시기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단계로 나눴고, 또 이 가운데 1단계 전부, 2단계 일부가 공소시효 만료가 됐다며 면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일단 그 주가 조작이 검찰에서 기소할 때는 한 5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기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인데 이거 전체를 한 개의 범죄를 보면 사실 1단계 범죄도 그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형량이 굉장히 무거워질 수가 있는데 1단계하고 2단계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주가 조작 선수가 바뀌었다는 거고요. 거기에 투입된 돈이랄지 아니면 주가 조정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1단계와 2단계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한 개로 범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1단계는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 공소시효 10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10년이 이미 완성이 됐다. 그래서 2010년 10월 20일까지는 공소시효 완성이 되니까 처벌할 수 없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2단계 일부 자체도 이제 공소시효 완성이 됐다고 본 거죠. 그래서 2단계 일부하고 이제 3, 4, 5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주가 조작이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전체로 본 거예요. 전체를 보지 않으면 2단계, 3단계도 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좀 어려운 뭐 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같이 보니까 사실은 공소시효가 다르게 보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한 개의 범죄로 보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됐다는 거고 또 그 중에서도 일부는 무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형량을 이렇게 선고한 거죠. 네. 지금 이모 씨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나온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김건희 여사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됐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인물인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떤 수사에 영향이 좀 불가피할까요?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이모 씨가 주가 조작을 할 때는 지금 거기에 아마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사용된 걸로 보여요. 네. 그러면 근데 이모 씨의 그 부분, 근데 이모 씨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부분은 1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공소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네.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사실은 뭐 수사할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재판에 또 기소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당연히 면소 판결이 나기 때문에 지금 예.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라는 표현이 공소시효가 이제 지났다라는 그렇죠. 표현이죠. 공소시효가 지냈다는 것은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수사 자체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판결 자체는 김건희 여사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봐요. 단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시점이 2010년 10월 20일인데 네. 그 이후에도 과연 김건희 여사가 뭐 계좌를 빌려줬다랄지 아니면 직접 거래를 해서 쓰였느냐 이 주가 조작에 알고 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선수가 이제 김모 씨인데 사실 이제 김모 씨하고는 뭐 그렇게 관계가 뭐 좋고 그런 거 아니라서 김건희 여사가 그 계좌를 뭐 빌려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는 그건 뭐 조사를 해봐야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인 판결의 그림을 보면 이 김건희 여사에게는 면소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좀 전체적으로 좋은 쪽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영향이 미칠 것 같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네, 2010년 10월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잖아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해서 또 수억 원의 이익을 얻은 거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도 적용이 되겠죠? 근데 그것은 또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예.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모 씨한테 맡길 때는 맡겨놨는데 한 4개월 정도 맡겨놨는데 계속 손해를 봐서 계좌를 다 회수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이후에 과연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거래를 김건희 여사가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수익을 얼마나 얻었느냐 이제 그건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판결문 자체에 있어서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김건희 여사가 이 실패한 주가 조작에 관여를 했다 하더라도 과연 수익을 얻었을까 이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부분은 사실은 만약에 계좌를 빌려줬다 하더라도 아니면 본인이 직접 관여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사고 팔고 관여했다고 해서 이게 바로 주가 조작은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주가 조작 세력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김모 씨, 예. 뭐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런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를 해줬다랄지 관리를 해줬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그 내용을 알고 계좌를 줬느냐 주지 않았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유죄 문제가 달라지는 인지 거고 여부에 따라.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재판을 받는 거 또 이제 그 전에 수사할 때도 이 권오수 전 회장하고 주가조작 선수들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해 준 적이 없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쩐주인 손모 씨가 무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제 수사가 어떻게 이루느냐에 따라서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이와 동일하게 조금 손모 씨가 무죄가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뭐 전주 의혹을 받는 부분도 조금 검찰의 어떤 수사 동력이 약해졌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지금 이번 도이치모터스 판결과 관련해서 계좌를 빌려줬다랄지 쩐주로 한 사람들은 네. 거의 무죄가 나왔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인식이 있었느냐 여부,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 여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가 조작 선수들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당연히 주가 조작인 거 알고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법에서 유죄 판결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그 계좌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선수들, 주범들이 뭐 어떻게 이야기에 따라서 또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판단이 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손모 씨 같은 경우도 아마 뭐 그런 이유도 하나가 무죄 판결 나는데 뭐 결정에 영향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김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차례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재판이 진행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을 뭐 이렇게 보는 시각에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계좌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이용한 사람이 91명이고요. 계좌가 157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그건 뭐 자세히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은 그 계좌를 빌려준 91명이나 157개 계좌에서 뭐 이 전취역할은 이제 손모 씨 말고 그 대부분이 조사를 안 받고 기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계좌를 빌렸으니까 당연히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수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마 권오수 회장이랄지 주가 조작 선수들이 김건희 여사는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커요. 네. 예. 그러면 사실은 혐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유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랄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조사를 유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면 사실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특검하자고 굉장히 주장을 예. 세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뭐 특검으로 갈지 아니면 검찰이 또 소환해서 조사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짧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검찰이 항소를 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구형보다 형량이 굉장히 낮고요. 상당 부분이 이제 면수 났는데 면수 자체를 네. 이걸 공소시효를 어떻게 보고 포괄일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첫째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무죄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항소를 할 겁니다. 네. 대장동 수사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난 금요일 2차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물었을까요? 지난번 뭐 1차 지난달 예. 28일 날 조사했는데 아마 그때는 뭐 대장동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걸 조사를 했는데 이제 검찰에서 밝히는 거는 그거예요. 일단 천화동의 1호와 관련해서 428억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미처 못했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김용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은 돈과 관련된 부분, 네. 그게 뭐 대선 자금으로 쓰였느냐, 아니면 뭐 성남시장 때 쓰였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묻지 못해서 조사를 2차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런 데면 거의 조사는 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전에 33쪽의 진술서를 제출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그에 가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의 한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실제로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렇게 뭐 별로 얻은 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대장동 수사에 영향을 주는 판결이 좀 나왔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 관련 판결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대에서 법원이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있냐, 신빙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시를 한 건데요. 이 부분도 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겠죠? 그건 그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영학의 녹취록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수사의 단서, 수사의 기초로 쓰인 건 맞아요. 근데 정영학 녹취록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거 자체가 증거로 될 수는 없어요. 왜냐 특히 뭐 들었다랄지 하면 전문 증거가 되니까 증거가 될 수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김만배가 녹취록에 나온 내용을 보면 김만배가 한 얘기들이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만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예. 허언이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허언이 아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보강 증거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검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지금 사실은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된 무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가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금융 지주가 컨소시엄에서 대장동과 관련된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데 네.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단지 녹취록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돈 달라고 해. 이제 그런 내용만 가지고는 네. 입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녹취록 내용 자체만 가지고 증거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거 이외에도 그것을 보강할 만한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이재명 대표를 뭐 기소를 한다랄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추가적 증거가 필요할 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르면 또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할 거란 전망 나오거든요. 검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응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출석을 자체를 응하고 응하지 않고는 이제 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요. 예.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랄지 그러면 사실은 영장 청구랄지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이제 불리하게 영향을 미쳐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은 좀 약간 그와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단지 구속영장을 지금 검찰에서 이제 청구하는 걸로 이제 언론 보도는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애견할 수 있는 것은 성남 FC하고 대장동을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예. 영장을 청구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수사는 이제 생물이죠. 왜냐하면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장애가 나타난다랄지 아니면 새로 이제 추가적으로 뭘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이랄지 정자동이랄지 대부 송금 같은 그런 또 굵직한 관련된 또 범죄 혐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검찰에서 지금 볼 때는 뭐 성남 FC하고 대장동을 묶어서 청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네. 좀 더 기다렸다가 그런 수사가 마무리가 돼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또 이걸 또 같이 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요. 네. 그건 이제 검찰 자체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 자체 내에서 논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영장을 청구하기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네. 일반적에는 이제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면 네. 사실은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고 네.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억울한 부분을 검찰에 나와서 구체적이고 조목조목하게 반박을 해주는 게 낫죠. 근데 마치 그런 것을 거부하면 뭐 언뜻 보면 뭐 범죄 혐의에 대해서 네. 굉장히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뭐 인정된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이걸 뭐 단점으로 불리하냐 유리하냐 그러니까 일반 사건으로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소화하는데 응하기를 했으니까 예. 검찰에 있어서 조사 내용이 또 무엇냐를 좀 한번 봐야겠죠. 네. 네, 한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고직이라고 불리는 인물 김 씨가 어제 태국에서 송환이 됐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근데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 이제 검찰에 들어와서 상당 부분 많이 인정은 했어요. 그런데 사실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밑에서 어떻게 실행이 됐는지는 본인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고 금고지기가 다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네. 또 사실 이 금고지기 자체가 이제 매제예요. 본인의 네. 매제고 그다음에 재경총괄 본부장이었어요. 쌍방울그룹의 재경총괄 본부장이기 때문에 쌍방울의 자금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일단 뭐 송환이 된 걸 보면 이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송환을 거부했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태국 재판에서 다 인정을 하고 이제 송환에 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빨리 이제 송환이 된 걸로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김모 씨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수사의 어떤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성태 전 회장 공소장을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 방북 비용 관련해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공범이라고 표시되진 않았어요. 일단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이제 공소장에는 500만 불은 경기도 스마트팜을 대신해서 지불을 했고 북한에 그다음에 이제 300만 불은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방문하는 대가로서 이제 지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공범 관계일지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네. 단지 경기도 관계자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경기도 관계자가 과연 이재명 대표를 의미하는 거냐? 아마 검찰에서는 수사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은 완전히 확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수사를 계속하다 보면 확보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약간 수사 방향을 열어두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공범 관계랄지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써놓지 않았지만 경기도 관계자라는 그러한 명칭을 써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추후에 수사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추가로 밝혀내야 할 부분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북한으로 돈을 건너갔는데 이제 한 1,000만 불 이상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역할한 게 경기 부지사 이화영 씨고 이화영 씨도 사실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걸 다 부인하고 있어요. 아예 대북 송금 자체를 이제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검찰의 수사의 난항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서 지금 단절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 선에서 끊을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를 찾아낼 것인지 이제 그거에 검찰의 수사에 집중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이재명 대표가 또 소환돼서 조사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절단이 돼버리면 이화영 부지사까지만 뭐 사법 처리가 된다랄지 이제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